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주은식 소장님, 임철균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 이번 시간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본인 소개 직접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예비역 육군존장 주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별명이 있습니다. 예. 네. 별명이 뭐예요? 주데리안. 아, 주데리안 들어보셨어요? 구데리안 구데리안에서 알죠? 예. 성만 주로 바꿔서 주데리안. 주데리안. 한국의 이제 탱크 부대에 그렇죠. 위용을 떨치셨던 우리 네. 장군님이시고. 후배들과 동기들이 붙여준 별명인데 네. 거기에 못 미칩니다. 과연 이렇게 특별한 주 소장님이 나와주셨을 때 오늘 주제 무엇일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어? 아니 지금 이랬는데 나시오? 소장님 써보신 적 있으세요? 나시요? 아니요 저는 저번에 있죠. 예, 뭐 아, 학교 다닐 있어요? 때나 농촌봉사 활동 같은 거 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어, 뭐 그건 아닐까요?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기억은 아닌데요? 네. 기억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뭐 다른 힌트 사진 없을까요? 아, 현대 기동전의 상징이 된 전투. 그렇다면 대충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전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 어떤 전투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전투는 나치 독일의 프랑스 침공 작전, 프랑스 전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침공이 벌어진 1940년 이전의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독일은 이제 1차 세계대전을 만들었던 그 책임을 물어서 엄청난 공격과 어떤 이 경제적인 또 배상금을 물었어야 됐죠. 이 독일의 군사적 그 패배가 1차 대전에서 이제 제국의 붕괴를 초래했고 베르사유 조약이 1919년 6월 28일에 조인을 하고 20년 1월 10일에 발효가 돼 가지고 독일의 징병제를 이렇게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병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만든 이제 강화 조약이 베르사유 조약이거든요. 이 조약은 독일을 이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가혹한 조약이었지만은 네. 독일인들한테는 이 정의와 분노심을 촉발해가지고 2차 대전을 일으킬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독일은 언제부터 제군비에 들어갔을까요? 아, 그때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네. 이 조약을 맺어지고 나서부터 독일 국민들은 뭐야?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정답입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아니 히틀러가 불세출의 천재도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5, 6년 만에 세계대전은 다시 일으킬 준비를 다 끝낼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 당시 소련이 볼셰비키 혁명하면서 소련이 막 들어섰고 막 공산주의 혁명 사상을 전파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독일 내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들이 1923년 10월에 함부르크 지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게 함부르크 봉기라는 사건인데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경찰서만 24군데가 불탔어요. 경찰서가 불탔으면은 상가랑 이런 거 남아났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네.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저걸 보고 뭐야 평등하게 다 잘 산다며 왜 저렇게 폭력적이야? 그래서 반공 사회주의로 돌아서는 계기가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그 전에 이미 사람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프라이커프르, 그렌슈츠, 블랙 라이히스베어 이런 민병대 비스무리한 민병대는 아닌데 그러니까 스포츠 협회 같은 것들도 무장을 하는데 이게 분명히 베르사유 조약 위반인데 이걸 통제를 안 하고 오히려 더 조장하거나 뭐 방치하거나 이렇게 키워왔던 군세력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지역 방위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라고 해서 그냥 자경단 놔두게. 비슷한 거. 아. 네. 이 사람들한테 진압하라고 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독일 내에는 연합군 통제위원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독일의 무장해제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연합군이 바보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다 보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그러니까요. 다 눈에 빤히 보이는 상황 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독일이 배짱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네. 저거 봐 저거. 경찰서도 다 불태우는데 쟤네들 진압 안 하고 우리 공산화되면 니네한테 배상금도 못 줘. 라고 하니까 프랑스랑 독일 입장에서는 독일이 재무장하는 것보다 독일이 공산화되는 게 더 그렇죠. 무서운 일이거든요. 유럽의 심장에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하는 거 정말 그렇죠. 무섭죠. 거기다가 돈은 또 돈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이게 사실 더 중요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방치하기 시작합니다. 아. 네. 이거 이러면 돈 못 갚아. 공산주의자 된다. 뭐 이러면서 한쪽 빡하는 눈은 거예요. 감고 보고 있는 거군요, 지금. 그렇죠. 이때부터 1926년부터 독일이 본격적으로 군비를 확장하는 프로젝트에 돌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8년 말이 되면 제1군비 프로그램이 육군사령부의 승인을 거쳐서 내각을 통과해요. 그 목표가 5개년 동안 16개 사단의 장비와 탄약을 생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때 모든 군사력이 소멸해서 패망했나요? 아니죠. 아니요. 아니죠. 네. 원래 있던 탄약과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전부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아. 이미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16개 사단의 장비와 탄약을 더 만들었어요. 이미 베르사유 조약에서 통제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나서 28년부터 이미 이 초과된 양에 더해서 승인되지 않은 공장에서도 이제는 무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국가가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보려면은 저 국가가 동원 계획을 가지고 있냐 없느냐를 보면 돼요. 네. 전쟁을 하려면 동원을 해야 되니까. 아마 SUV 가지고 계세요? 네. 아마 동원 차량으로 지정돼 있을 돼 거예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 국가가 내 차를 부른다면 그 부름에 응하겠다라는 사인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독일도 동원 계획이 있었어요. 두 개나 검토를 했습니다. 23년도에 이미. 하나는 현재 18개의 보병사단과 일부 기병사단 또는 보충부대는 현존 장비로 무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35개 보병사단을 동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항공기도 부족하고 중장비도 부족하니까 경기관총 같은 화기나 장비를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된다. 이 얘기 뭐예요? 이미 1923년에 35개 사단 이상을 동원할 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했다는 거죠.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32년이 되면 슐라이허 장군이라는 사람이 독일군의 장관으로 돼요. 국방장관으로 임명이 되는데 이 사람이 제2 군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21개 사단을 신규 창설하고 얘네들을 무장시켜서 6주간 쓸 수 있는 장비와 탄약을 생산하는 거였어요. 그 중간에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이걸 가속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뛰어나서 이걸 한 게 아니에요. 10년 가까이 뭐 꾸준히 해온 거네요. 그렇죠. 네. 그때부터 이미 독일 군부는 공군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련이랑 조약을 체결해요. 그게 라팔로 조약인데 그래서 리페츠크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서 비밀리에 파일럿 훈련도 시킵니다.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쭉 가고 있잖아요. 1930년부터 전쟁 발발 직전까지 10년 동안 기갑장교들이 비밀리에 소련에 파견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훈련한 걸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스페인 내전에 가서 전술 실험도 한번 해보고 영국, 프랑스, 소련이랑 싸워보기 전에 어디 만만한 애 하나 골라가지고 그 얘네들이랑 싸울 어떤 전술 모델들을 실험할 목적으로 폴란드를 침공을 해서 폴란드에서 이후에 사용할 하나의 전술 모델에 대한 전투 실험을 한 거죠. 저 마지노선 앞에 저기에 당시 프랑스가 50개 사단을 갖다 놨거든요. 네. 그거 고착 견제할 일부 병력 갖다 놓고 아르덴을 뚫던지 벨기에를 뚫던지 어디 한 군데만 뚫으면은 저건 못 쓰는 부대가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네. 그러니까요. 이게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병력 활용의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에 대한 분석도 독일은 맞췄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독일이 이것을 이제 계획을 요걸 잘 쳐다보고 세우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통상 1차 대전 때에 그 독일의 공격 방식이 이제 저 북쪽을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통해서 위에서 파리로 접근하는 저
저 할더 계획이라고 한 조 네. 네. 계획이 있잖아요. 네. 조 스타일로 공격할 거다 이렇게 프랑스는 예상을 하죠. 그래서 저 마인슈타인이 이제 저 이렇게 계획을 처음에 이제 입안을 해가지고 슐리피엔 계획 저거 재판해가지고는 뭐 결정적인 승리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고안한 것이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낯을 보였잖아요. 네. 저 마인슈타인 계획이라는 저 자체의 이 방향이 지켈 독일어로 지켈 슈니트라 그래가지고 지켈이 낫입니다. 그리고 슈니트가 칼로 뺀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 39년도 10월 달에 독일군 최고사령부는 룬트슈테트 장군으로 하여금 A 집단군 사령관, 저 만슈타인 계획하는 핵자 뒤에 있는 저기가 A 집단군이고 네. 저 네덜란드라고 써난 저기에 B 집단군, 마지노선 요 밑으로는 C 집단군을 이제 배비를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최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슐리파인 계획 재판으로 공격을 하려고 독일군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획 가지고는 결정적인 승률을 거둘 수 없다고 만슈타인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저 계획을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룬트슈테트 집단군 사령관이나 독일군 최고사령부에서 야 웃기지 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이렇게 이제 핀잔을 줍니다. 아, 그래요? 저 오퍼레이션 겔브대로 하면은 독일군이 50만 명 이상 사상될 게 눈에 보이거든요. 아, 그러면은 1차 세계대전의 재판이죠. 그래서 이 계획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독일 내에서도 동력을 못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만슈타인이 이제 등장을 해서 본인의 작전 개념인 지켈 슈니트를 설파하기 시작한 거죠. 그 얘기가 흘러 히틀러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만슈타인을 독대해가지고 브리핑을 받은 거죠. 네. 그리고 나 다음 날 싹 다 불러 모읍니다. 작전 참모부장 요들까지 불러가지고 명령해요. 만슈타인의 계획대로 해. 그래서 그게 채택이 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히틀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일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독일군 장교 중에 소령 한 명이 군사 비밀을 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당시 규정상 군사 비밀을 가지고 이동을 할 거면 기차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급한 일이 있었나 봐요.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비행기가 벨기에 메헬란 지역에 추락했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 큰일이죠. 사람이 다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비밀 문서와 그러니까요. 오퍼레이션 겔브 계획이었어요. 참모총장이 만든. 난리가 났죠. 그럼 이제 그렇게 못 하겠네요. 그렇죠. 노출이 돼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 계획을 입수한 벨기에군이 당시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프랑스군에게 줬어요. 독일에선 난리가 났죠. 우리 지금 작게 다 노출됐다. 큰일 났다. 그 상황에서 만슈타인이 만든 그 지켈 슈니트 계획이 채택이 된 겁니다. 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러네. 선택이었네요. 하필이면 추축국의 천재 전략가였기 때문에 그것이 더 피해를 크게 만들었던 만슈타인. 근데 그 만슈타인의 작전은 사실은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네요. 이 작전이 채택되기까지. 하지만 어찌됐든 연합군은 그러한 작전도 들었고 직접적인 공세도 시작됐고 이제 연합군도 방어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방어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연합군의 방어 계획은 몇 가지 가정이 있었습니다. 첫째, 마지노선은 절대로 돌파가 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아르덴느 산림지대는 기갑기계화 부대나 적의 주공인 수십만의 대군이 진격하지 못할 것이다. 길이 좁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조공 정도 올 거니까 2성급 부대 갖다 놔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대들을 위로 끌어올려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들어봤던 E 계획, D 계획 이런 게 나옵니다. 네. 그래, 마지노선은 어차피 안 뚫려. 그럼 우리가 어차피 쟤네들이 올 방향은 벨기에, 네덜란드 거기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예비대를 뒤에 놓을 필요가 없다. 빨리 끌어올려가지고 쟤네들이 마지노선에서 허우적거릴 때 옆구리를 때리자. 라고 해서 예비대를 다 끌어올리는 계획. 그게 딜 브레다 변경 계획입니다. 그리고 벨기에에는 에벤 에마엘 요새라는 당시로서는 난공불락이라고 평가받는 요새가 하나 있었거든요. 완전 다평지인데 그거 하나만 꼭대기에 솟아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가 있는 저지대 국가에서 방언하는 게 더 유리하다. 왜냐? 남의 나라에서 싸워야 우리 프랑스 북동부에 있는 공업지대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때마침 영국군이 10개 사단 40만 명이나 보내주네? 굳이 내 땅에서 내가 왜 싸워야 되지? 남의 나라에서 싸우면 되지 뭐. 이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던 거죠. 그런데 아르덴누스 하이킹 코스로 지금도 유명해요. 거기가 산림이 많아서 전차가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소장님 기갑 장군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웬만한 잡목은 전차가 밟고 그냥 꺾어버리고 갈 수 있어요. 아르덴느 지역을 실제로 보면 아까 하이킹 코스 유명하다 했잖아요. 계곡이 많고 구릉이 많고 지형이 복잡해요. 어디는 오밀조밀한 나무도 있고 어디는 계곡이 있고 어디는 또 암석지대가 있고 어디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오도 가도 못하는 지역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지뢰 몇 발 깔고 벙커 몇 개 짓고 부대 좀 갖다 놓으면 분명히 잘 뚫지 못할 것이다. 지형이 복잡하니 그렇게 자기들은 생각을 한 거죠. 과연 창과방패. 물론 여러분들은 역사를 알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만 붙어봐야 하는 겁니다. 이 전투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올 테니까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히틀러 집권 이후 유럽 정복의 야욕을 숨기지 않던 독일은 마침내 1940년 프랑스를 공격한다. 이후 독일군은 1차 대전의 참호전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 전차를 앞세워 신속하게 진격한다. 한편 방어에 나선 프랑스군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독일군이 공격해오자 대혼란에 빠지게 되고 속수무책으로 독일군 구데리안 장군의 전차 부대의 진격을 허용하게 되는데 2차 대전 프랑스 침공 당시 독일군이 6주 만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 6주 만에 무너진 파리, 나치 독일의 프랑스 침공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